양자 컴퓨터를 만들려면 한 20년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10만 개의 큐비트를 일일이 잘 제어하는 일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만일 어떤 새로운 물질이 나와서 상온에서 양자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물질이 있다면, 내가 이런 성질을 가진 물질을 만들고 싶어 하면 그거를 대부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AI의 특이점이 온다면 최적화 부분을 AI가 크게 빠르게 앞당겨 줄 것이고.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물리학과의 최은미입니다. 양자 컴퓨터의 개발을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 그 의견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자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양자 중첩 그리고 양자 얽힘, 이 두 가지 개념을 이용해서 만든 컴퓨터입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정보의 기본 단위가 비트, 0과 1의 값을까지는 비트인데요. 양자 컴퓨터에서는 이제 양자 비트, 퀀텀 비트, 큐비트라고 해서 0, 1 혹은 0이면서 동시에 1인 상태를 가지는 이 큐비트를 정보의 기본 단위로 해서 이제 연산을 진행하는 컴퓨터를 말합니다.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만일 우리가 예를 들어 암호 중에 소인수 분해를 기반으로 하는 RSA 공개키 암호라는 암호가 있는데, 이 암호 막 2000비트 정도 되는 이 암호를 진짜 쇼어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깨는 그런 양자 컴퓨터를 만들려면 한 20년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제로 산업에서 쓸 수 있는 지금의 슈퍼컴퓨터보다 더 계산이 빠른 컴퓨터 자체, 양자 컴퓨터 자체는 훨씬 더 빠른 시기에 개발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산이 조금 빠르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기존 컴퓨터로 풀 수 없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양자 컴퓨터가 나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계산 중에서 양자 컴퓨터가 얘를 잘 푸는 계산이 몇몇십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최적화 문제를 잘 푸는 양자 컴퓨터는 수년 내에, 한 5년 안에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잘 푸는 문제 중에 물질의 성질, 물질의 구조라던가 아니면 분자의 구조, 아니면 분자의 화학 반응, 이런 계산은 사실 간단해 보이지만 기존 컴퓨터로 풀기가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이런 문제를 정말 잘 풀고, 이런 분자 계산, 분자 구조, 물질 구조를 계산하는 양자 컴퓨터는 앞으로 5년 정도면은 개발될 거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큐비트, 양자 컴퓨터에서 정보의 기본 단위 이 큐비트를 잘 제어하기가 어려워서인데요. 이 큐비트가 결국 양자 중첩, 양자 얽힘이라는 양자역학 고유의 현상을 이용을 하는데, 이 상태들이 상당히 연약합니다. 조금만 외부에서 노이즈가 들어와도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런 델리케이트한 양자 상태들을 잘 유지하고 잘 제어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특히 큐비트가 뭐 10개 아니면 뭐 100개 이럴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왔는데, 큐비트가 이제는 저희가 정말 상용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1000개, 10,000개, 10만 개까지 가야 되는데요. 이 10만 개의 큐비트를 일일이 잘 제어하는 일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네, 온도도 하나의 큰 원인이고요. 초전도 큐비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73도까지 냉각을 시켜야 하는 게 정말 그 양자 상태, 중첩이라던가 얽힘을 유지하기 위해서인데요. 흔히들 상온 초전도체가 개발이 되면 그러면 초전도 양자 컴퓨터도 상온에서 동작하냐고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현재의 디자인으로는 그게 불가능한데요. 그 이유는 초전도 큐비트 양자 컴퓨터가 마이너스 273도까지 냉각을 시켜야만 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양자 상태를 잘 유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0하고 1이라는 두 개의 상태가 있는데, 이 두 상태 간의 에너지 갭이라고 부르죠. 에너지의 차이가 대략 주파수로 5GHz 정도 돼요. 근데 5GHz를 온도로 환산을 하면 대략 한 10에서 수십 켈빈, 그러니까 수십 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들이 잘 유지가 되려면 온도가 존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 5켈빈만 돼도 0에 있던 초전도 큐비트가 멋대로 1로 가고 1에 있던 애가 멋대로 0으로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이 양자 상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냉각을 시켜야 되는데, 초전도 큐비트는 그거를 이제 칩에다가 큐비트를 그리다 보니까 칩 전체를 냉각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칩만 냉각시키는 게 아니라 칩에
실내 들어가는 전선들도 다 같이 냉각을 시켜줘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거대한 냉각기가 필요하고, 또 이제 냉각기라는 게 아무래도 냉장고랑 똑같으니까요. 볼륨이라는 게, 부피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냉각기에 넣어줄 수 있는 뭐 전선의 양이라던가 이런 게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냉각기 안에 넣어줄 수 있는 큐비트의 수가 아무래도 좀 제한적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 같은 경우도 원자 자체는 정말 절대 0도 근처에 있어야지 이제 잘 양자 상태가 유지되는데요. 원자의 경우에는 온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게 오히려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기 노이즈, 아니면 자기장 노이즈, 아니면 원자를 제어할 때 쓰는 레이저라던가 그런 전기 신호 장치가 가지는 노이즈, 이런 노이즈 때문에 큐비트의 이제 양자 상태들이 많이 깨지곤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원자 연구하실 때 실제적으로 이렇게 차폐막 금속으로 된 전자기장을 차폐해주는 이런 쉴드를 씌우시거나, 아니면은 양자 컴퓨터 주변에 센서를 많이 두세요. 전기장, 자기장, 그리고 온도 이런 걸 측정하는 센서를 많이 두고 그걸 각각 피드백을 걸어서, 그러니까 노이즈가 들어오면 뭔가 출렁이게 되잖아요. 그 출렁이는 걸 반대로 이제 역으로 피드백을 걸어줘서 어쨌든 양자 컴퓨터 주변, 원자들이 있는 주변에 전기장, 자기장, 온도를 안정화시키는 장치들을 다 많이 해놓으십니다. 지금 사실은 저는 요 최근 5년에서 10년 사이에 양자 컴퓨터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퀀텀 점프가 없더라도 한 5년 정도면 정말 재밌는 양자 컴퓨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흔히들 말하는 쇼어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암호를 깨는 그런 수준의 양자 컴퓨터를 만들려면 지금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는 걸로는 그래도 10년 이상, 어쩌면 정말 20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어떤 퀀텀 점프가 있다면 가속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양자 컴퓨터 개발이 정말 모든 기술들이 레이저 기술, 전기신호, 마이크로파 기술, 진공 기술, 칩 만드는 기술,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제 갈고 닦아서 각자가 어떻게 보면 지지분한해 보이지만 조금씩 정도를 올려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만일 어떤 새로운 물질이 나와서 정말 상온에서 양자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물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정말 큰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꿈의 물질이라고 할까요? 큐비트로서 완벽한 성질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물질이 개발된다면 뭐 그 중에 하나의 후보가 뭐 위상 큐비트일 수도 있고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재밌는 뉴스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그런 기술들이 나온다면 1년은 아니지만 5년 안에 그래도 획기적인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큐비트가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양자 컴퓨터가 다양한 모양인 새가 있는데요. 먼저 가장 아마 많이 아실 유명한 양자 컴퓨터는 초전도 큐비트가 있습니다. 이 초전도 큐비트는 말 그대로 칩에다가 초전도 물질로 회로를 그려서 큐비트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현재 컴퓨터랑 좀 유사한 형식인데요. 칩에다가 회로를 그려서 큐비트를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칩은 또 잘 만들잖아요. 우리가 반도체 덕분에 칩을 잘 만들기 때문에 칩에다가 뭐 큐비트를 10개 아니면 100개 늘려서 1000개, 10,000개 그리는 것 자체는 저희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유망한 플랫폼 중 하나인데요. 한 가지 사소하다고도 할 수 있는, 하지만 조금 사소하지 않은 문제는 이 칩이 그냥 이렇게 저희 방에서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 칩이 동작하려면 마이너스 273도 근처, 절대 0도 근처까지 이 칩을 냉각시켜야지만 양자 컴퓨터로서 동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냉각기를 써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이 초전도 큐비트가 뭐 구글, IBM 이런 거대 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양자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시스템으로는 원자를 이용하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자연이 주는 원자 하나를 큐비트로 쓰는 양자 컴퓨터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원자 이온이 있고요. 중성 원자가 있습니다. 먼저 원자 이온은 원자인데 이제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양전하를 가지고 있는 원자 하나를 큐비트로 쓰는 플랫폼인데요. 이 원자도 사실은 절대 0도 근처에 있어야지 양자 컴퓨터로서 쓸 수가 있는데요. 대신에 원자는 저희가 진공에 동동 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랑 접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험 장치는 실온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진공 안에 동동 떠 있는 원자 이온들만 절대 0도 근처까지 냉각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이온들이 어떻게 진공에 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전기장으로 이 이온을 담는 그릇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릇 안에 원자 이온들을 쭉 담아 놓으면 이온들끼리 반발력이 있으니까 같은 양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정렬을 하고 그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양자 컴퓨터로 쓰는 이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제 이 시스템의 장점은 원자잖아요. 원자 하나를 큐비트로 쓰기 때문에 100만 개의 원자를 가지고 와도 다 똑같습니다. 동일해요. 저희가 이제 뭐 100만 개의 원자를 모아서 이제 양자 컴퓨터를 만들면 그 100만 개의 큐비트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정확한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자를 이용한 양자 컴퓨터는 중성 원자가 있는데요. 중성 원자는 원자 이온과 유사한데 이번엔 전하를 띠고 있지 않습니다. 중성이에요. 그러면 이 중성인 원자들은 어떻게 진공에 띄워 놓느냐 하면 이제 더 이상 전기장을 쓸 수가 없으니까요. 저희는 광집계를 이용을 해서 원자 하나하나를 잡아줍니다. 근데 광집계는 레이저를 강하게 포커스를 하면 이 초점에 원자라던가 분자라던가 아니면은 세포 같은 물질들이 딱 들러붙는 현상인데요. 이 광집계를 이용해서 원자를 하나하나 찝어서 저희가 원하는 배열로 원자들을 나열해서 양자 컴퓨터를 만듭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광집계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자유자재로 제어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바둑판 모양으로 원자를 나열할 수도 있고 뭐 육각형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고 별 모양으로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최근 이제 연구 결과들은 원자를 중간에 이동시켜도 돼요. 그래서 만일 제가 여기 1번, 2번, 3번 원자가 있을 때 예를 들어 1번, 2번을 먼저 가까이 붙여서 양자 얽힘을 만들고 2번 원자를 쭉 움직여서 이번엔 2번, 3번을 양자 얽힘을 만드는 이런 연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훨씬 다양한 양자 연산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제 광자라는 이제 시스템도 있는데요. 광자는 빛이죠. 빛을 이용해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이제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빛은 움직이잖아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기존의 뭐 초전도 큐비트나 원자랑은 조금 다른데요. 움직이고 있는 광자들로 컴퓨터를 만들려면 광자가 지나가는 길을 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다리 타기 생각하시면 되는데 길을 뭐 10개짜리 길이라면 10갈래의 길이 있을 때 이렇게 뭐 2개의 길을 꼬면 양자 얽힘이 된다던가 하나의 길이 빙그르 돌면은 뭐 양자 중첩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먼저 길을 잘 디자인을 해놓고요. 땅 했을 때 10개의 광자를 뭐 양자 얽힘 상태에 있으면 가장 좋은데 10개의 광자를 한꺼번에 딱 입구에 넣어주면 이 광자들이 쫙 내려가면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결과값을 보고 이제 어떤 연산의 답을 이제 알아내는 양자 컴퓨터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4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4가지가 지금 현재 가장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양자 컴퓨터이고요. 예를 들어 벤처, 좀 사이즈 있는 벤처 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양자 컴퓨터고 그 외에도 다양한 시스템에서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자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초전도 큐비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칩으로 그리기 때문에 일단 칩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장점입니다. 저희가 칩을 잘 만드니까 초전도 큐비트 같은 경우는 큐비트 하나하나에 전선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전기 신호로 큐비트를 제어를 해주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에 전선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큐비트 하나하나를 꼭꼭 집어서 제어해 주는 게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현재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재밌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원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원자들을 이렇게 쫙 나열을 해놓고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데 이 원자들의 간격이 한 5에서 1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 큐비트 하나하나를 제어하려면 아무래도 원자의 레이저를 딱 맞게 쏴준다거나 해줘야 되는데 원자들은 보통 레이저나 마이크로파라는 전기 신호로 큐비트를 제어를 하는데요. 근데 만일 레이저를 이용한다면 5 마이크로미터에서 10 마이크로미터 떨어져 있는 이 원자들 중에 내가 원하는 원자에만 레이저를 딱 쏴줘야 되거든요. 이게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기술적으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서로 이쪽에서 좋은 발표 내고 저쪽에서 좋은 발표 내고 이러면서 서로 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다 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사실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통 이제 말하는 지표들이 좀 있는데요. 이 정도 개발하면은 정말 일상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지표들이 일단 큐비트의 개수가 한 10,000개 정도, 10,000개 정도 있으면 좀 재밌는 일들을 할 수 있다.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 큐비트들이 가지는 오류 있잖아요. 에러. 이 오류가 10의 마이너스 6승 이하, 즉 0.00001%의 오류를 가지는 큐비트가 한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가 있으면 이거는 정말 재밌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다 라고 저희가 보통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더 복잡한 계산을 하려면 더 수를 늘리고 더 오류를 줄여야 되긴 하는데요. 요 숫자들 10,000개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6승의 에러가 일단 많은 연구자들이 목표로 잡고 지금 달리고 있는 수치들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정말 제대로 잘 개발되면 우리가 과학에서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과학자들이 문제를 풀 때 많이 근사값을 이용을 합니다.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풀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근사값 취하고 저기서 근사값 취하고 이런 가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들을 저희가 풀 수 있게 만들어서 이제 풀고 있는데요. 만일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 저희가 그런 값을 취하지 않고도 직접 문제를 풀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성질을 가지는 어떤 물질을 만들고 싶다 그랬을 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근사한 식으로 계산을 해보고 요런 식의 물질을 만들면 될 것 같아 해서 만들어보고 안 되네 하고서 다시 해보고 이런 걸 반복하고 있는데,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물질 계산을 완벽하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런 성질을 갖는 물질을 한번 디자인을 해서 양자 컴퓨터로 계산을 해보고 실제로 그런 성질이 나온다면 그걸 그대로 만들면 높은 확률로 트라이 앤 에러 없이 저희가 그 물질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건 이제 뭐 예를 들어 재료공학, 뭐 배터리 만들기, 아니면은 태양광, 태양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변환하는 물질 만들기, 이런 데 쓰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제약, 약을 만들 때도 사실 분자 반응 하나하나를 많은 부분 트라이 앤 에러로 해보고 다시 수정하고 이런 작업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양자 컴퓨터가 도입되면 획기적으로 변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SF 공학 같은 미래라면은 이렇게 허공에서 이렇게 뭐 띄우고 움직인다던가 이런 것도 사실은 다 물질이 관련이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화면에 뭔가를 띄운다는 얘기는 어쨌든 거기에 띄우기 위한 뭐 투명 스크린이라던가 아니면은 공중에서 이미지를 띄울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술 하나하나, 만일 얇은 유리막을 띄워서 거기에 디스플레이를 띄우는 거라면 그 유리막이 정말 투명해야 되고, 하지만 화면을 원할 때는 딱 띄울 수 있는 전기적 특성을 가져야 되고, 이런 물질들을 다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런 성질을 가진 물질을 만들고 싶어 하면 그거를 대부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컴퓨터에만 지금 양자 역학을 접목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양자 과학 기술이라고 부르는 분야에는 크게 서너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많이들 아시는 양자 컴퓨터가 있고, 또 양자 통신, 그리고 양자 암호, 그리고 양자 센싱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가장 좀 파급 효과가 크고, 그리고 대중에게 어필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에 이제 많은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많은 또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에 못지않게 양자 통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양자 중첩 얽힘을 이용해서 철통 보안을 갖춘 통신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정보를 보려고 하면 그 즉시 우리가 알아채는 그런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게 해주고요. 양자 센싱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센서들보다 훨씬 더 민감한 센서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또 양자 역학을 이용을 해서 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양자 컴퓨터 강연을 하면 특히 이제 양자 컴퓨터의 활용 부분에서 제가 암호 해독 쪽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나쁜 기술이네. 지금 다 정보를 해킹하겠다는 거지 않냐. 이런 건 막아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양자 컴퓨터가 만일 이제 좀 나쁜 마음을 품은 사람이 몰래 혼자 개발을 한다면, 그 사람만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제 세계의 모든 암호를 깨서 모든 정보를
정보를 본인이 혼자 이제 다 독점을 하겠죠. 그리고 많은 혼란을 야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 양자 컴퓨터 개발하는 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서 그리고 양자 컴퓨터로도 깰 수 없는 암호를 만든다거나 양자 컴퓨터의 시래가 도래했을 때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양자 컴퓨터도 만들고 양자 컴퓨터 대응 기술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아예 오픈을 해서 기술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악용될 수 있는 사례를 막을 수 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AI의 도움을 받는 사례는 이제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초전도 큐비트 같은 경우는 그 큐비트를 저희가 이제 칩에다가 초전도 물질로 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람이 그리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특성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제 큐비트를 잘 써먹으려면 이 하나하나를 잘 보정해 줘야 됩니다. 얘 하나하나의 특성을 측정하고 이 특성에 맞게 이렇게 전기 신호들을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게 뭐 10개일 때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 되지만 이게 막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면 이게 하나하나 사람이 다 보정하는 거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큐비트들의 특성을 측정해서 보정하는 일을 AI가 도와줍니다. 이렇게 머신러닝으로 이제 많이들 한꺼번에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보정을 해서 훨씬 빨리 이제 양자 컴퓨터가 동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중성 원자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원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광집계로 포획한다고 했는데 그때 그 포획할 때의 알고리즘 같은 것에서도 포획할 때 원자들을 어떻게 하면 최적의 경로로 원자들을 배열할 것인가? 이런 계산에서도 AI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양자 컴퓨터가 AI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연구도 이제 진행 중인데요. 이거는 아직 현실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보다는 연구 중에 있습니다. AI에서 이제 가장 연산이 많이 드는 계산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아무래도 학습하는 부분,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 부분을 양자 컴퓨터로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AI에서 중요한 게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정보랑 비교해서 유사한 정보를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과정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양자역학에서 중첩을 활용을 하면 이 많은 상태들의 중첩 상태를 잘 활용을 해서 새로 들어온 정보가 기존의 어떤 정보와 유사한지를 훨씬 더 빠르게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약간 메모리랑 비슷한 쪽으로도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AI의 특이점이 온다면 양자 컴퓨터가 동작하기 위한 환경의 최적화 부분을 AI가 크게 빠르게 앞당겨 줄 것이고, 또 이제 양자 컴퓨터가 크게 도약을 한다면 이제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AI가 가속화되는 그런,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평소에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았던 그런 시간이라던가 어려운 수학적 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도 상당히 재밌었어요. 제가 평소에 토픽을 깊게 생각할 시간이 없었는데 다시 한번 약간 물리학의 매력에 좀 빠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